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학교 내과학교실 소화기 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광혁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좀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췌장 담도 질환에서의 내시경이라는 주제입니다. 췌장 담도 질환에서 내시경은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워낙 좀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심지어는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환자분들이 실제로 진단을 받고 특히 중증 질환이나 증상이 있는 췌장 담도 질환을 가지고 계시면은 한 번쯤은 이 내시경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런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이 질환에 대해서 이 내시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받고 사실 또 저희가 설명하기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어떤 췌장 담도 질환이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그냥 의사가 있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나 허균이나 이런 화타나 이런 식으로 의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의료가 내과랑 외과로 이렇게 구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과도 요즘 와서는 너무나도 많은 과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어디에 가서 봐야 되느냐 이걸 물어볼 정도로 많이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4개의 분야로 갈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갈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밑에 있는 3개의 분야는 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간 파트랑 내시경을 하는 파트랑 나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3개의 파트는 각각 하는 내시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내시경을 하는 상부 파트, 대장 내시경을 하는 하부 파트,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췌장 담도 내시경을 하는 췌장 담도 파트, 이렇게 소화기는 또 4가지 파트, 간 파트까지 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을 넣으면서 직접 넣는 방향을 이렇게 보면서 쭉쭉 들어가서 위나 대장을 이렇게 샅샅이 보고 여기서 조직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는 그걸 이제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인데요. 이에 비해서 췌장 담도 내시경은 이와 같이 췌장 담도, 췌관과 췌장입니다. 이게 췌장인데 췌관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부위를 잘 보고, 쉽게 해서 이 췌장과 담도 입구를 잘 보고 이쪽을 접근해서 어떤 치료나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은 측시경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흔히 보는 위내시경이랑 다르게 이 렌즈가 옆에 달려 있었습니다. 옆에 달려 있어서 이 끝까지 들어가서 여기 이 옆에서 이 췌장과 담도 입구를 자세히 보고 이 췌장과 담도 입구에 작은 관을 넣어서 조영제를 쏴서 이 췌장과 담도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시술을 할 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납가운을 입고 이와 같이 내시경을 들고 들어가서 이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좀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내시경은 측시경입니다. 위내시경은 앞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정면을 보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측시경은 운전을 하는데 옆 유리를 보고 운전을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동안에는 잘 못 보는데 마지막에 췌장 담도 입구에 가게 되면 이 입구를 잘 보기 위해서 만든 내시경입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위내시경으로 이 입구를 보게 되면은 이 입구의 정면상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입구의 윗부분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술을 하기도 좀 어렵고 이 부위를 잘 관찰하기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입구를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삽관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담관과 췌관이 여기까지 다 나와서 12장으로 나와 있는 이 입구에 내시경을 이렇게 넣고요. 이 내시경 끝으로 해서 이와 같이 작은 관을 내서 이 관을 췌관과 담관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렇게 넣고 여기에 조영제라고 해서 어떤 액체를 쏘게 되면은 이 액체가 이 경우에는 이제 담관에 찼는데요. 담관에 차게 됩니다. 이걸 엑스레이로 찍게 되면은 담관의 모양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췌장 담도 내시경 중에 하나인 ERCP라고 부르는 그런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이 ERCP라고 부르는 내시경은 이와 같이 담도를 삽관을 해서 담도를 이렇게 관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췌관을 삽관을 해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췌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췌관과 담도를 보는데 이 췌관과 담도가 같은 구멍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이 각도가 약간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이 약간의 각도가 사람마다 이 방향은 같지만은 이 가는 방향을 처음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담도나 췌관 한쪽에 삽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쪽 관을 상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이 카테터를 넣어서 그 관을 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원치 않는 장기로도 삽관이 되게 되고 그런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입구, 쉽게 해서 담도와 췌간에 들어가는 이 입구의 모양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다른데 이게 다 어떤 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정상 담도와 췌간 입구, 저희는 이걸 바터십 팽대부라고 부르는데요. 바터십 팽대부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내시용으로 보게 되면 이걸 전체를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없고 이 윗부분만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위내시용을 하면서 바터십 팽대부를 봤는데 모양이 이상하다, 뭔가 혹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는 이 측시경을 가지고 바터십 팽대부를 잘 관찰하게 되면은 이 부위가 정상인지 아니면은 여기에도 선종이나 혹시 암이 있는지 이런 걸 주로 이제 감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이 안에서 어떤 조작을 하거나 안에 있는 무슨 돌을 꺼내거나 아니면 안에 막혀 있는 걸 뚫거나 아니면 안에서 무슨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입구가 너무나도 좁아서 다른 기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넓히는 절개돌을 가지고 넓히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 넓히는 시술을 하는 사진입니다.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입구에서 그 담도 쪽으로 지금 관이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 담도 입구를 지금 이와 같은 전기를 통하면서 이 부위 이렇게 쭉 찍게 됩니다. 이렇게 쭉 찍게 되니까 이게 이제 좀 잘못 찍게 되면은 천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혈관이 지나게 되면 이 찢는 과정에 여러 가지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이렇게 잘 찢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담도 입구를 찾고 거기를 넓히는 과정 중에서 천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담도 담석이 있고요. 이 담도 담석을 빼기 위해서 외부 병원에서 아마 이쪽에 이렇게 니들 라이프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니들을 가지고 이 부위를 절개를 해서 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잘 안 돼서 저희 병원에 왔는데 와서 이 절개된 부분으로 이와 같이 카테터를 넣고 그 조영제를 쏴봤더니 이게 담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돌려서 이쪽 부위에다가 카테터를 넣고 조영제를 쐈더니 담도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담관 모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를 넓히고 돌을 빼고 여기에다가 스텐트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부위는 이게 저절로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기구에 의한 천공은 대개는 그 기구에 의한 천공을 잘 발견을 하고 금식만 하고 좀 기다리면은 대개는 좋아집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내시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으로 들어가는 내시경이고 게다가 이와 같이 수술을 해가지고 그 해부학적 위치가 장들의 해부학적 위치가 변해 있고 장이 유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을 넣는 도중에 이와 같은 천공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사진을 찍어서 천공을 확인하면은 바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와 같은 내시경은 항상 수술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전문가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소화기 전이미를 한 1년 정도 해서 위랑 대장 내시경이 충분히 잘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더 배우고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밖에 나와서 이제 환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프랙티스를 해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코스를 1년 정도 코스를 확실하게 배우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걸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담관과 췌간의 그 서로의 위치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담관에 삽관을 한다든지 췌간에 삽관을 한다고 원해도 간혹 이게 다른 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관을 건드리게 되면은 그쪽에 염증이 생기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무서워하는 게 이제 췌장염입니다. 보통은 담관의 시술을 하기 위해서 췌간을 건드리게 되면은 이 췌장염이 생기는데 이 췌장염은 사실은 어떤 그 수기보다는 환자의 이 췌장염이 잘 생기는 경향이랑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CT간 특허 찍을 때 조영제 부작용이 있듯이 이 부작용이 알지 모르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췌장 부위에 심한 염증이 생깁니다. 근데 이 췌장염은 이제 생기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췌장염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다리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 한 2, 3일 정도 금식을 하게 되면은 그 췌장염이 저절로 좋아져서 이 내시경의 합병증 없이 이제 무사히 태어나게 되는데 1년에 뭐 모든 이런 췌장 담도 내시경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심한 췌장염을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 이런 심한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한 경우에는 뭐 한 달 이상 입원해가지고 환자분이 되게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이 내시경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쨌든 이 ERCP라고 부르는 저희가 최담도 내시경은 진단 목적으로는 잘 쓰지 않고요. 이제 주로 치료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RCP 그리고 이제 진단 목적으로 옛날에 ERCP가 하는 진단 목적은 MRI라든지 혹은 뒤에 말씀드릴 내시경 초음파가 이런 진단 목적의 ERCP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ERCP를 가지고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담낭에 돌이 있다는 얘기는 들으신 분들이 그래도 한 10에서 한 20%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담낭에 돌이 있으면은 사실은 증상이 없고 돌만 있는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 20% 정도만이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게 평생. 그래서 이 증상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그 증상을 일으켰을 때 그때 치료를 하면 됩니다. 이 담낭에 있는 돌은 암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치료나 나중에 치료나 또 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담낭에 있는 돌이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돌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이 담도랑 담낭이랑 연결된 부위에 걸리게 되면은 담도 통증이라 그래가지고 배가 아픕니다. 이게 무지하게 배가 아프다가 이 돌이 다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지면은 또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 담낭을 떼어내는 담낭 절개술, 담낭 절제술, 이거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여기를 뚫고 내려와서 이 담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수술하게 되면 수술이 커지기 때문에 요즘은 내시경을 가지고 이 돌을 빼게 됩니다. 이 돌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려가지고 염증이 생기면은 보통 담관염이 생기고요. 이 돌이 이제 더 밑으로 내려와서 담도랑 아까 췌도랑 들어가는 그 입구 쪽까지 내려서 막히게 되면은 췌장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걸 저희가 담석 췌장염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담석이 요 담도 쪽으로 내려와서 여러 가지 염증이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럴 때는 이 돌을 저희가 내시경으로 빼내게 됩니다. 그 빼내는 과정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게 좁기 때문에 그냥 빼지는 못하고요. 이 부위를 괄약근 절개술, 이 부위를 쭉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 전기가 통하면서 이쪽으로 쭉 절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돌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좀 여러 개가 있고 크기 때문에 좀 크게 절개를 했습니다. 크게 절개를 하고 그다음에 바스켓이라 그래서 좀 있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안에 들어가서 쭉 펼쳐져서 돌을 빼내는 바스켓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넣어서 안에 있는 돌을 이렇게 쓱 훑어내리면은 이리로 통해서 이렇게 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까만색 돌이 여러 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돌이 걸려서 쭉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돌이 이 담도를 통해서 이 위 안에 걸려있던 돌을 빼게 되고 이게 빼게 되면은 염증이랑 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통증 같은 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이 흔히 보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복통이 있어서 응급실로 오셨고요. 응급실로 와서 이제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기다리던 이제 밤에 이제 응급실에 와서 이제 밤에 아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밤에 보고 있는데 열이 나면서 이제 호흡수가 빨라지고 백박수가 빨라지고 그리고 페인이 심해가지고 환자가 이때 나이도 많고 기저질환도 있어가지고 밤에 가서 이제 응급으로 이런 돌 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와 같은 담도 안에 돌이 지금 들어있는 게 보이고요. 돌이 들어있는 게 보이고 이 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이렇게 담도에다 삽관을 하고 이 부위를 이렇게 넓히고 넓혔더니 안에서 지금 이제 고름이 이렇게 새어나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고름이 새어나오게 되면 이게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와 같은 담도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꼭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건 담도 협착, 그러니까 황달이 있거나 아니면 영상 검사에서 담도 협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발열이나 복통이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의식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 담도 안에 담관염이 생겨서 이와 같이 고름이 차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뭐 한 24시간 정도는 대개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이게 48시간 넘어가게 되면은 뭐 환자분들 중에 어떤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받고 만약에 정말로 이와 같은 담도 내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은 꼭 이와 같은 내시경 치료를 꼭 받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와 같은 이제 내시경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 가지 경우로 암 같은 것들에 의한 담도 협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담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가 좁아지고 막히게 되면 황달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황달이 생기게 되면 이와 같은 황달이 생기고 간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황달이 생기고 간이 나빠진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스텐트라는 걸 넣습니다. 스텐트라는 거는 막힌 부분을 이렇게 뚫어주는 작은 관을 얘기합니다. 그 관은 예전에는 이와 같이 플라스틱 관을, 요즘도 어쨌든 플라스틱 관을 쓰긴 하는데요. 플라스틱 관이 있고 이와 같은 금속 관이 있습니다. 금속 관은 이거를 구겨가지고 이제 넣어서 펴는 형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 지름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금속 관이 더 오래 갑니다. 이건 보통 최소한 넣어놓으면 1년은 가고요. 이 플라스틱 관은 보통 3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은 보통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플라스틱 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바꿔야 된다라고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담도가 막혀 있는데 수술 불가능한 암에 의해서 이쪽 담도의 아래쪽이 막혀 있으면은 이 부위에 여기가 막혀 있으면 이 부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금속 스텐트 삽입술을 해주게 되면은 이 부위가 넓혀져서 이 막혀가지고 생기는 증상을 많이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이 금속관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 담낭에서 내려오는 길이랑 췌장에서 내려오는 길을 막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긴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 플라스틱관은 이 안에 넣어놓게 되면 이런 염증은 덜 생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관이 금방 막히기 때문에 자주 이제 시술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술 불가능한 암에 의해서 이 부위가 협착된 경우에 사실은 그 생존율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내시경 쪽으로 금속 스텐트 삽입술을 해주면 굉장히 오래 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이 담관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는데 이 갈라지는 윗부분이 막히게 되면은 이 관이 어쨌든 이게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갈라지게 되니까 하나를 여기서 여기 밑에가 막히면 여기 하나만 뚫어주면 되는데 이 위쪽이 막히게 되면 이제 여러 개를 뚫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노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막히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을 같이 뚫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금속관은 그 직경이 크고 그 차지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보통 2개 정도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위쪽이 막혀 있어가지고 2개의 금속관을 나란하게 이렇게 삽입한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위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금속관을 이렇게 Y자 형태로 하나를 넣고 요 사이로 또 관을 하나를 넣는 방법으로 해서 2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속관은 뭐 아주 기술이 좋게 3, 4개까지 넣는 경우도 보고는 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2개 정도까지가 이제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금속관이 이제 좀 오래돼서 막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금속관 안으로 다시 시술하는 게 좀 어려워서 밖에서 이렇게 관을 넣는 PTBD라 그래서 밖으로 배액술을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배액술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밖에서 배액술하는 PTBD라는 관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그 플라스틱 관은 이와 같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고 이걸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유지를 하다가 암이 좀 좋아지고 나면은 이걸 좀 빼서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어떤 관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뭐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부 초음파랑 위내시경을 결합한 내시경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초음파 내시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초음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초음파 프로브를 통해서 배에다 대고 이렇게 배 안에 있는 지금 간이랑 담낭을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사진을 찍는 거고요. 내시경은 이와 같이 내시경을 이부나 항문으로 넣어서 안에 있는 장 점막을 보는 이와 같은 시술입니다. 초음파 내시경은 이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어서 위에서 앞에 보시던 그 배에서 보는 초음파를 보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됨으로써 예전에 관찰하기 어려운 췌장을 관찰하면서 이와 같은 작은 이 같은 새침을 가지고 췌장에 있는 조직을 얻어서 조직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케이스인데 이렇게 췌장이 있고 췌장에 작은 암이 있었습니다. 작은 암이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렵고 여기 보시면 큰 혈관도 옆에 흐르고 있어서 밖에서 찌르기는 어려웠는데 내시경 초음파로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 종양이 확인이 되었고 이제 작은 새침을 가지고 넣어서 찔러서 여기 조직을 얻어서 봤더니 신경내분비 종양으로 진단이 되어서 수술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췌장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침흡입술,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새침흡입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조직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단순히 이 조직이 암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조직 검사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조직의 어떤 특성, RNA, DNA, 프로테인 같은 유전자 검사, 요즘 유전자 검사, 생물학적 특성 같은 것을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요즘은 수술을 안 한 환자들도 그 환자의 유전자 특성에 따라 맞춤 치료 같은 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초음파도 이제 여러 가지 치료 영역으로 그걸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뭐 고름이 고여 있는 부위를 여러 가지 배액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액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췌장에 있는 가성낭종이 생겼을 때 그 부위를 넓히고 배액술을 하고, 그리고 안쪽으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죽은 조직을 드러내고 그래서 깨끗이 좋아지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그 담도암 때문에 여기에 스텐트를 하나 넣어놨었는데 스텐트를 넣는 상태에서 담낭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담도암이 있어서 이 담낭을 떼어내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담낭에다가 관을 넣는 담낭 배액술을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속수무책이었을 암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많은 도움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여러 가지 치료를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아직 실험적인 단계에 있는 치료들입니다. 예, 오늘 뭐 약간 좀 두서없이 제가 쭉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게 실제로 이와 같은 내시경이 어떻게 췌장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를 간단히 아주 전형적인 경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오늘 제 말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67세 여자 환자였고요. 뭐 간 수치가 높게 나와서 큰 병원 권유를 받았고,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좀 이상하다 그래서 복부 전선화 단층 촬영, 우리가 CT를 해서 3차 췌장암 의심소견으로 왔었습니다. 와서 봤더니 황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CA19-9라 그래서 암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간 수치도 물론 올라가 있었고요. 그래서 CT를 봤더니 췌관이 늘어나 있고요. 여기 담관이 늘어나 있고 암에 의해서 이 부위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담즙이 흘러내오지 못해서 황달이 생겼고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서 간 기능을 회복시켜야 어떠한 치료도 가능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암 자체가 췌장 주변에 있는 큰 혈관을 침범을 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수술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 쪽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인지 확인을 하고요. 이 사람은 실제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스텐트를 넣으려고 봤더니 금속 스텐트를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금속 스텐트가 들어가 있는데 넣으려고 봤는데 이 부위에 그 해박적 구조가 변해 있어서 그냥 쉽게는 안 되고 이 부위를 니들 라이프라 그래서 이 부위를 그냥 찍고 그걸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췌장 쪽으로 이렇게 관을 넣어서 배액술을 시행해서 황달이 좋아지고 조직 검사 나오고 황달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항암제 치료를 이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대부분의 췌장암 환자들은 이런 식으로 배액술하고 조직 검사하고 항암제 치료를 하는, 그리고 항암제 치료를 해서 만약에 이 암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수술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뭐 췌장암을 이런 식으로 치료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췌담도 내시경이 항상 들어가서 저희들이 환자를 도와주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대부분 이런 내시경을 받는데 사실은 뭐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뭐 외래 짧은 시간 동안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많은 비욘디를 저희가 이렇게 쭉 봤더니 많은 췌장 담도에 대한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없는 강의들 중에서 이게 아마 강의를 한번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시술을 받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약간 좀 두서없이 너무 이게 어려운 내용이고 사실은 의사들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는 내용인데 약간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얘기는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부터 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게? 예, 그 러브 투 다이라고 이렇게 아이디를 가진 이게 캡슐 내시경과는 다른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캡슐 내시경은 저희가 이렇게 작은 알약 같은 거를 먹게 되면은
캡슐이 내시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뭐 작은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종은 안 되고요. 그냥 저희가 먹게 되면은 우리 장관 운동에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위나 그러니까 식도부터 위를 보고 그 다음에 소장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캡슐 내시경은 좀 저희가 흔히 보는 그런 내시경과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저희가 하는 최담도 내시경은 대개는 위내시경이랑 비슷한데 내시경의 모양을 췌장 담도를 보기 좋게끔 변형을 시켜서 조금 내시경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시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크리스탈님께서 췌장암은 증상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최담도 내시경 없이 확실하게 췌장암임을 알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췌장암은 증상이 초기에 별로 없죠. 이제 모든 암이 가장 무서운 게 암이 생겨서 쉽게 해서 췌장암이 수술하거나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는 사실 증상이 대부분은 없습니다. 뭐 유일하게 있는 증상이 아주 작은 췌장암이 아까 말씀드렸던 담도를 누르게 되면은 황달이 생기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작은 췌장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아마 가장 큰 질문은 이걸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뭐 위암,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 이런 말들은 있죠. 그런데 조기 췌장암이란 말은 사실 저희가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기 췌장암을 발견하고 싶다는 말은 쓰지만 조기 췌장암을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췌장암을 아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아직 획기적인 검사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증상이 초기 췌장암에는 증상이 특별히 있지는 않고요. 글쎄요, 아마 뭐 두 분이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담낭 용종은 뭐 복부 초음파에서 3mm짜리면은 대개는 경과를 보셔도 되고요. 췌장 내 국소적 지방 침유는 이거는 이제 췌장에 그러니까 지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살이 찌듯이 췌장이 약간 살이 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췌장 우측 신낭종은 아마 대개는 이게 콩팥에 있는 낭종인데요. 이 낭종은 여러 가지 모양을 보고 보통 결정을 하는데 그냥 지금 적어 놓은 걸로 봐서는 단순 낭종일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소견이면은 내년에 한 번 더 건강검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밀라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저희가 복통이 있을 때 3배 이상, 정상 수치 3배 이상 오르면은 췌장염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밀라제가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정상인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장기, 이를테면은 뭐 위나 대장 아니면 침샘 뭐 이와 같은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어도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밀라제가 올라가 있다 그래서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복부 초음파에서 췌장 쪽에 뭐 췌장을 잘 보셨던 것 같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 정도 소견이면은 아밀라제는 한 3개월 정도 간격 두고 다시 한번 혈액 검사해서 또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아마 위점막과 종양 의심, 위축성, 표재성, 형류성 식도염 소견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위 보시는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위점막과 종양이 아주 작다면은 대개는 별 문제가 없고요. 위염 자체는 뭐 이게 위암의 위험 인자긴 하지만 이거 자체를 특별히 더 치료하는 방법은 없고 혹시 H 파일로리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게 있으면 치료를 좀 받으시면 되고요. 역류성 식도염은 증상이 있으면 요즘 약 먹으면 되게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사하시면 되고 아마 이 환자분도 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은 검진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은 아마 위 보시는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해 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위험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위험은 아마 위 보시는 선생님들이랑 말씀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 위험 자체가 위암의 위험 인자이긴 하지만은 위험이 있다 그래서 뭐 위암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검사하면서 위암이 생긴지 안 생기는지 관찰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밑에 이제 위염이랑 대장 쪽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대장이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화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장이랑 그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그냥 신경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조정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장 보신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석 때문에 간절대 담낭 절제했는데 그런데도 담도 돌이 작성돼서 이번 스텐트를 넣었어요. 암으로 발전한 담석으로 의해서. 이게 이제 결국 아마 담석이 보통은 담낭에서 돌이 생겨서 그게 내려와서 담도 담석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런데 담도 자체에서 반복적으로 돌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담도에 돌이 생기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 반복적인 염증은 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물론 담도암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1% 정도, 1에서 10%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정상인보다는 높은 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는 필요를 하고요. 아마 스텐트를 넣었던 거는 아마 위쪽에도 돌이 남아 있거나 어디에 좁아진 부위가 있어서 스텐트를 넣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췌장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서야 알게 되나요? 평소 증상이 없어도 췌장암도 내시경을 받아야 되나요? 글쎄요, 뭐 췌장암은 발견됐을 당시에 보통 40%는 40%는 전이가 돼 있고 40%는 수술 못할 정도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췌장암이 이게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게 조기에 발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췌장암에 대한 현대의학의 한계고요. 이게 췌담도 내시경은 일반적으로 그 저희가 흔히 하는 위나 대장 내시경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내시경은 아니고요. CT나 초음파 검사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그리고 췌장 담도에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의사가 선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받는 내시경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위나 대장 내시경처럼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는 내시경은 아니고 췌장 담도에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췌장 담도에 중증 질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의사가 선택을 해서 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췌장암의 전이는 다른 암에 비해 빠른 편인가요? 암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또 설사를 하는 것도 췌장암 증상 중 하나일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췌장암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다른 암에 비해서 좀 그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걸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뭐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그다음에 설사를 계속하는 것도 췌장암 증상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췌장암이 있을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를 한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췌장암이 있는 상태에서 설사를 계속하면은 췌장암을 좀 치료를 하면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57세) 여성인데 몇 년 사이에 저혈당 증상이 가끔 있어요. 전 단계 당뇨인데 너무 허기져서 당뇨 체크해 보면 70 정도 나오는데 이때 단 음식을 안 먹으면 혈당이 계속 떨어지나요? 저 같은 경우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건가요? 뭐 이거는 어쨌든 당뇨를 치료를 받고 계시면은 당뇨 치료받는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그 당뇨 약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전 단계 당뇨라고 진단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별히 당뇨 치료를 안 받는데 그냥 저혈당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은 그 췌장에 인슐리노마라 그래서 인슐린종이라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종양이 생기는 경우에 저혈당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의 대부분은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긴다기보다는 그 당뇨가 생기는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당뇨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내분비 선생님한테 직접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당뇨약을 먹고 있다면 당뇨약 먹는 거에 대해서 그 당뇨 보시는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야 되고요. 당뇨약이나 이런 걸 없이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셔서 아마 그 인슐린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양에 대한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위고비의 부작용 중 하나가 췌장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췌장 관련해 가족력이 있다면 위고비 복용을 주의해야 것이 필요하겠죠. 췌장 질환과 연관성에 관련해 고수님이 고객을 위고비의 부작용, 위고비는 뭐 최근에 나온 약이고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마 췌장염이 아마 대표적인 췌장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약제에 의한 췌장염은 이게 누가 어떻게 생기는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떤 약을 복용했을 때 췌장염이 생기는데 그게 많이 생기진 않고 드물지만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고비를 어쨌든 드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드시는데 아마 직접 꼭 처방을 받아서 드셔야 되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서. 그래서 먹으면서 배가 아프거나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해서 췌장염이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모든 질환이 어쨌든 췌장 질환과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다는 게 어떤 질환인지에 따라 좀 다르겠죠. 뭐 이게 뭐 암이라 그러면 별 문제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췌장염 중에서 유전성 췌장염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런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접하게 되면은 정상인보다 더 잘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음 거는 글쎄요, 이거는 치주 질환과 췌장 관련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췌장에 혹이 발견되었는데 몇 년간 더 커지지 않는다면 암일 확률이 낮나요? 계속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이제 췌장에 혹이 발견됐는데 몇 년간 커지지 않았다면은 암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암이라면은 보통은 1년 이내에 크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이 몇 년간 커지지 않는 췌장의 혹 중에는 일부는 오랜 장기간에 걸쳐서 암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췌장의 혹이 있고요. 또 어떤 혹들은 뭐 몇 년간 커지지 않았다면 암으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혹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혹이 특성이 어떤지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검사를 하고 언제까지 검사를 해야 될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췌장암도 유방암처럼 가족력이 있는 암일까요? 예, 모든 암은 가족력이 다 있습니다. 뭐 요즘 쉽게 얘기해서 암의, 우스갯소리로 암의 50%는 유전과 가족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50%는 아마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네,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어쨌든 좀 어려운 강의를 해서 그런지 질문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췌장 담도 쪽에 내시경을 받는데, 뭐 작은 제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